광주 지역에서 지난 6월 27일부터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심상치 않습니다. 광주 지역의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 수만 벌써 160명을 훌쩍 넘었고요. 그래서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시켜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광주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은 소규모 집단 감염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N차 감염으로 점점 확산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라서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근에 광주과학기술원에서 항바이러스 연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해서 각종 감염 질환을 유발하는 다양한 바이러스의 해결책을 제시할 광주과학기술원 항바이러스 센터의 박성규 센터장 모시고 오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글쎄요, 국내 면역학의 거의 권위자로서 지금 광주 지역의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해서 벌써 이제 3주째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광주 지역에 많은 분들이 지금 감염이 되고 있는 중인데요. 예를 들자면 이제 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대면 시설을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되고 있는데 면역적으로 약간 좀 약화되신 분이거나 아니면 기저질환을 가지신 분들한테 감염을 시켰을 경우에 전염이 됐을 경우에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감기처럼 그것만 앓고 가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면역 체계라든지 뭐 뇌라든지 다른 기저질환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게 맞습니까?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면역 시스템이 작용을 하는데 밸런스가 이렇게 평형이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유지가 되지 않을 때 질환을 갖다 좀 더 심각하게 하는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볍게는 봐서는 안 되는 그런 바이러스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근데 또 일반인이 조금 이제 이해하기 힘든 그런 전문적인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겪었던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것도 다 코로나 바이러스과라고 하죠. 예. 근데 이번에 사실 WHO가 발표한 자료를 좀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번에 유행하는 것 중에 7가지 유형이 있다고 네네. 말을 하던데 그게 어떤 내용일까요? 주로 이제 3가지 타입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S 타입과 V 타입, 그다음에 G 타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G 타입이 또 다시 서브 패밀리로 나눠져서 GH 지금 광주에서 유행한다고 하는 네네네. GH 타입이 이게 여기에 속하게 되는데요. 실제 S 타입이나 V 타입 같은 경우에서는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참고를 했었는데, 네, 그렇죠. 네. 그런데 G 타입 같은 경우에서는 유럽이나 아니면 미주 지역에서 이제 유행을 했었는데, 근데 해외 유입자를 통해서 이제 G 타입이 우리나라에 이제 유입되면서 아마도 전파력이 강하다고 조금 알려진 GH 타입이 광주에서 조금 발견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보도를 보면은 GH 계열 말씀을 하셨는데 광주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 코로나 GH 계열이 다른 타입보다 훨씬 더 전파력이 높다. 바이러스 변이에 대한 연구 결과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GH 그룹의 바이러스가 주로 유행 중이며 S 유전자의 변이로 세포에서 증식이 보다 잘 되고 또 인체 세포 감염 부위와 결합을 잘하여 전파력이 높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6배나 뭐 전파력이 강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더 막 걱정을 하고 6배나 더 많이 전염시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GH 타입 같은 경우에서는 전염력이 이제 강하다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직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GH 타입에 감염된 환자의 경우에서는 바이러스의 수준이 조금 높은 경향이 좀 있다고 하긴 합니다. 수준이 높다는. 그러니까 몸 안에 바이러스가 조금 더 많이 생산되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광주에서 이제 검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전파력이 높은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긴 하지만 초기와는 다르게 이제 진단이 조금 더 신속하게 되고 있고 광범위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진단의 속도에 따라서 이 전파력이 조금 더 빨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GH 타입에 대해서 아주 너무 심각하게 생각을 하거나 그렇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코로나19는 어떻습니까?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서 이렇게 변이나 변종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들이 RNA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RNA를 유전자로 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RNA를 유전자로 가지는 바이러스들이 대부분 변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변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감염된 사람의 숫자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변이가 돼서 계속해서 변이된 부분들이 남아 있음으로 해서 그게 누적되면서 새로운 바이러스 타입으로 이제 진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특히 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들이 조금 더 변이적인 측면에서는 새로운 바이러스를 출현시켜서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그럼 그럴수록 그 바이러스를 정복하기는 더욱더 힘들어지겠네요. 시간 더 오래 걸리고. 실제 자연이라는 게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고 우리가 예측해서 대비를 해놓으면은 그 대비하지 않은 쪽으로 변이가 일어나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갖다가 완전히 퇴치하기는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요. 바이러스에 대항한 여러 가지 범용 시스템을 갖다가 저희가 개발을 하다 보면 바이러스 감염 시대를 갖다 좀 더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코로나19 항체 보유율이 0.03%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두 가지를 의미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감염이 됐을 때 항체 보유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이하게도 항체가 좀 잘 생성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긴 하지만 감염 경로라든지 아니면 감염자를 갖다가 빠르게 신속하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검출을 해내기 때문에 진단에 의해서 여러 사람들이 감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다른 감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절이 되고 있다라고 역으로 말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주변에도 그냥 코로나19 걸렸으면서 그냥 모르고 그냥 나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런 말을 우스갯소리로 하거든요. 이게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가요? 일부는 맞고요. 일부는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감염자가 있을 때 감염 경로에 다 겹치는 분들은 지금 다 진단을 하러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감염자 분들은 아마 진단 방역 체계에 대부분 다 걸리실 건데요. 가끔 가다가 어떻게 감염됐는지 감염의 원인을 갖다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을 때는 아주 약간은 아마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경로를 통해서 감염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아직 확인되지 않은 바이기 때문에 아직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사스 바이러스도 박쥐에서 시작해서 이제 사냥고양이로 넘어갔고 메르스도 박쥐에서 시작해서 이제 낙타로 넘어갔고 이번에 코로나19도 박쥐에서 시작해서 천상갑인가요? 그걸로 넘어가서 이제 인류에게 이렇게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면 박쥐가 숙주인데 박쥐는 왜 이렇게 바이러스를 많이 가지고 퍼뜨리는 건지. 면역 시스템이라는 걸로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박쥐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실제로 인간으로 넘어오면서 인간이 경험해보지 않았던 그런 바이러스의 서열들이 나오다 보니까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좀 허둥대는 거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너무 과학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면역학적으로 반응들이 적절해야 되는데 공격하는 것과 그다음에 억제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바이러스를 갖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실제로 바이러스에 대해서 평형을 가지고 면역 반응을 일으킬 만한 저희 면역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았을 때 이 바이러스가 감염되게 되면은 굉장히 과도한 면역 반응을 갖다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19에 대한 바이러스가 감염됐을 때 실제로 굉장히 심각한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면역 반응이 굉장히 과다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박쥐에서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유전자 서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 자, 지금부터는 코로나19 사실 장기화에 이제 대비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이고 또 연구진들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에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항바이러스 연구센터를 최근에 이제 설립을 하셨어요. 어떻게 설립이 된 걸까요? 코로나19가 이제 유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단 한 가지라도 좀 만들어 보자고 하는 기존에 하고 있던 연구는 조금 약간 좀 느리게 하더라도 미룰 수는 없고요. 느리게 하더라도 코로나19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여러 연구자분들이 모여서 새로운 융합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다 좀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합심해서 항바이러스 연구센터를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공 분야는 다 다른데 함께 이제 이번에 합심을 하셨는데 어떤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실까요? 소재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약물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면역학자라든지 메디컬 닥터를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셔서 마스크 기술 아니면은 뭐 소독제 개발, 바이오 소독제라고 해서 그런 소독제 개발이라든지
진단 기술, 실시간으로 어떻게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다음에 치료제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백신 개발, 바이러스 자체를 또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 자체를 연구하는 그런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합심해서 실현 가능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갖다 개발하고자 20분 정도가 저희 이제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20분 정도나 되는 많은 분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센터군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거는 기대가 그래서 더 크지 않을까. 광주과학기술원의 시체말로 그 어벤져스급 교수님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기대를 더 많이 걸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제를 조금 선정을 하셨을까요?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죠. 마스크가 지금 현재 뭐 나노 소재, 뭐 카이스트에서 나노 소재 뭐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새로운 기능성, 약간 좀 숨도 좀 잘 쉬어지고 그다음에 보호도 잘 할 수 있는 마스크 소재라든지 바이오 스프레이라 그래가지고요. 실제 바이러스들이 이제 비말 형태로 주변에 이제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비말을 갖다가 빠르게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바이오 스프레이라든지, 그 스프레이를 뿌리면은 그렇죠, 빨리 제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주변에 있는 그 바이러스 다 없어지는. 네네, 그렇게 하고자 하고 개발을 하겠다.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펩타이드 소재로 해서 바이러스를 갖다 블락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 세포에 부착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바이러스 소재의 스프레이, 인체에 실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스프레이 등을 갖다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제 직접 적용한다는 게 어떤? 그렇죠. 입안이나 뭐 입에 뿌리면? 입안이나 뭐 이런 데 뿌리면 실제 조금 어느 기간 동안에 바이러스가 이제 부착되지 못. 보호막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수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백신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저희만의 이제 새로운 좀 아이디어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조금 더 덜한, 아니면 그다음에 좀 더 타겟된, 그러니까 타겟을 갖다 좀 더 좁혀서 저희가 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다 만들어서 백신 개발에서 좀 나설 예정이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관련한 백신도 네.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백신 개발이라는 게 실제로는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RNA 형태의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DNA 형태의 백신이라든지 아니면은 단백질을 갖다 이용을 해서 백신을 여러 가지로 이제 시도를 갖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 백신들이 실제 잘 워킹을 할지, 잘 작용을 할지는 저희가 예측을 갖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이 시도를 해서 그 중에 제일 좋은 백신을 갖다가 전 세계 사람들한테 잘 공급을 해서 이런 집단 면역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인간이 만든 백신을 갖다 이용을 해서 면역을 키워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백신 개발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단계 시작을 했다면? 예. 아직은 이제 비임상은 저희가 들어가지는 못했고요. 비임상을 올릴 수 있을 정도의 이제 백신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해서 연말이나 비임상을 좀 보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 백신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 확진자들의 어떤 검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직접 가지고 연구를 하시는 건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진자들의 검체에 보면은 항체들이 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장 치료제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 안에 그 개념이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이제 다시 회복이 됐을 경우에 이제 중화 항체들이 이제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중화 항체들을 유발할 수 있는 백신을 갖다가 제작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제로 어디가 될지, 그 다음에 어디가 가장 효율적인지는 아무도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가능성의 조합을 갖다가 시도를 해봐야지,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 시도를 한번 해봐야지, 그 중에서 어느 부분의 항원이 제일 효과적이고 어떻게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백신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정보를 갖다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성공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성공을 했으면 좋겠죠. 하지만은 저희가 성공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멀리 갔던 그런 백신들이 성공할 수도 있고요. 근데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백신 효과가 유지될지는 아직도 그러니까요.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늦었긴 했지만 실제 아주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도 좀 궁금한 게, 말씀하셨듯이 백신이 개발이 된다고 했을 거라고 상정을 했을 때 네네네.
그 백신이 이렇게 코로나 변종이 많은데 이걸 다 커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모여서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요.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면서 어떤 방법을 갖다 트라이를 해야지, 어떤 시도를 해야지 이런 것들을 갖다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하긴 하지만 어느 분들이 성공할지는 아직 예측을 하거나 장담을 하기는 이르다고 좀 생각하는데 앞에서 빨리 나가셨던 분들이 빨리 성공을 해서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긴 합니다. 그 마스크 얘기를 조금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마스크 홍역을 치르면서 이제 마스크도 상당히 기술 발전을 하고 있는데 건축과기원에서도 지금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마스크와 관련된 내용이 아까 말씀을 잠깐 하셔서 마스크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진화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 과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특허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자세하게는 말씀을 좀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예. 하지만은 이제 조금 더 지금의 마스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하고자 하는 예를 그런 들어서 잠깐만 기능성 소재, 기능성 소재, 예. 소재를 달리하겠다. 예를 들자면 온도 컨트롤이라든지 습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 좀 해결할 수 있는 마스크 기법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자, 이 코로나19와 대면한 지 광주 지역은 뭐 이제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있어서 국민들도 상당히 코로나 블루를 겪기도 하고 상당히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어디까지 온 걸까요? 산으로 치자면 어디까지 저희가 지금 와 있는 걸까요? 숫자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치료제가 효과적인 게 없고요. 적용 가능한 치료제가 지금 나오긴 했는데 치료제가 아주 효과적인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백신도 현재 개발 중이기 때문에 확산세를 갖다가 늦출 수는 있어도 저희가 사회적 거리를 두기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늦출 수는 있어도 확산을 아예 멈추게 할 수 있는 때까지는 한참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6개월이라 그러면 그 6개월이 이제 초반부라 그러면 앞으로 뒷부분은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측인데 이런 예측이 좀 틀리기를 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코로나19 이제 장기화에 대비해야 될 시기라고 말씀들을 하시고 그렇게 이제 인식들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개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대비를 좀 해야 될까요? 코로나19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감염력이 기존에 있었던 바이러스들보다는 좀 높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한 분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건강하시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이제 증상이 발현되지 않거나 이제 질환, 이렇게 심각한 증상까지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긴 한데 그런 분들이 실제 돌아다니시면서 여러분들 실제 면역적으로 취약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아니면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 옮길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갖다 하기 때문에 본인이 감염이 되지 않아야지 의도치 않은 이런 피해를 갖다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억들을 갖다가 이제 지우기는 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개인분들이 아마 개인 소독이라든지 방역 수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인 방호용구, 그러니까 방역 도구라든지 마스크라든지 페이스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유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는 본인이 당장 굉장히 불편할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함께 가고자 하는 사회라는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의도치 않게 코로나19의 감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을 갖다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굉장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합의를 갖다 이루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 시대인데 개인은 이제 그렇게 대비를 한다면 우리 전체 사회 전체적으로나 국가나 세계적으로 좀 유기적인 관계를 좀 유지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현재 코로나19 같은 경우에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협력이 잘 된 연구 프로그램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가 처음에 감염이 많이 되고 있을 때 이제 퍼지기 시작할 때 실제 코로나19에 대한 유전자 서열을 빠르게 공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WHO에서 진단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그런 정보를 갖다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시작들이 많이 돼 있었고요. 저희도 그런 정보를 갖다가 저희가 얻었을 때 빠르게 공개를 하고 세계에 있는 여러 연구자분들이 이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협력 체계를 갖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손을 잡고 대면으로 저희가 협력을 하는 건 아니지만 온라인 상에서 그다음에 저희의 연구자의 툴 상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협력을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가 저희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는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돼서 네, 서로 대면으로 저희가 인터랙션 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광주 지역민들이 사실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많이 지금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광주 지역에 이런 코로나19와 관련한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센터가 있다고 해서 상당히 많이 위안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과학기술원 항바이러스 연구센터에서 그런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들이 빨리 개발이 돼서 그리고 백신까지 빨리 개발해서 좋은 소식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짧은 시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지난주에 질병관리본부는 백신이 나오기까지 향후 1, 2년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시도민 한 명 한 명이 방역 주체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가 백신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유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숙한 이런 시민 의식과 함께 K방역을 한 단계 끌어올릴 광주과학기술원 항바이러스 센터의 역할과 활약을 기대하면서 오늘 집중 인터뷰 이 사람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